미국발 위기든 어떤 글로벌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일단 그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보고 미국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미국의 채권에 들어가 있는 자금도 신흥국의 채권으로 들어가고 예를 예. 들자면 예. 그러니 반대로 달러는 약해지면서 그 외의 나라 통화들은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올해 초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지금 아마 고점 대비 그래도 거의 한 제 생각에 뭐 5%까지도 올라왔을 텐데 그 정도만 손실이 나신 게 아니고 플러스 환자손까지 지금 많이 나 계신 거거든요. 네. 야,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으면 왜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우리들 속을 썩였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간단히 해결된 게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사건들의 시작이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속보로는 오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른바 관세 전쟁이 일단락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는 또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건지 마침 그 답을 주실 분을 저희가 오늘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섭외를 해놨지 뭡니까? 프루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은 이런 일이 오늘 있을 줄을 벌써 한 3, 4일 전부터 아시고 전혀 몰랐고요. 사실 저도 네. 오는 길에 이제 제가 오늘 그 자동차가 고장 나서 그 네. 수리를 맡겨놨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예, 이제 알게 돼서 거기에서 속보를 들으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알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쉽게 타결이 된 느낌이죠. 결과가 보면 이렇게까지 관세를 낮추고 서로 쉐이크핸드 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뭐 많이 낮춰봤자 한 50% 정도. 그러니까 대중국, 미국이 중국한테 그래도 50% 정도는 예, 부과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30%라고 하면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지금 상회한 거니까. 예, 예. 아무래도 많이 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중국은 미국에 10%만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치 자체는 꽤 이제 시장이 당장 환호할 수 있는 수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서로 똑같으면 똑같지 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 30을 먹이고 네네. 미국에서 중국 가는 건 10으로 하지라고 하면 이 사달 시작하기 전에 펜타닐 관세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건 있었다고 가정하고 네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가 봐요. 그걸. 사실은 뭐 그것도 명분이죠. 기본적으로 뭐 펜타닐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펜타닐 관세를 얘기한 게 이제 캐나다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멕시코 뭐 예.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상으로 가장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명분으로 펜타닐 관세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실제 중국에서 어떤 그런 펜타닐 관련 이런 수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그거는 자세히 알아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다시 관세를 어느 정도 되돌리는 것도 예. 좀 더 서로 이제 좀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서로 체면 추대를. 펜타닐을 명분으로 뭔가 좀 이렇게 걷어들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소리 친 거에 비하면 트럼프가 급하긴 급했나 보다. 뭔지 몰라도. 많이 급하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늘 이제 미국의 수요는 세계 최고니 사실 뭐 모든 수출국가 특히 중국은 우리 앞에 당장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사실 공급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본질적으로 그러면 공급망이 강한 쪽이 갑이냐, 수요가 강한 쪽이 갑이냐라고 예. 한다면 저는 본질적으로는 공급망이 강한 쪽이 갑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경제를 보고 이런 전문가들이 조금 있잖아요. 예. 뭐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럼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애초에 3%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공급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 수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이폰이 애초에 없었으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있었을 것이며 또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수요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찍어서 돈을 찍어서 수요를 하는 것인데, 심지어 자기의 가장 적이라고 불렀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물건을 실질 재화를 공급하고 거기서 벌은 요만큼의 차익, 크지 않은 차익을 또 다 아주 저리에 미국한테 지금까지 빌려준 국가였잖아요. 남는 돈 미국 국채 샀으니까. 그렇죠. 다 미국 국채 사고 아주 저리에 그냥 미국 달러를 아무리 미국이 찍어내도 계속해서 그 룰에 의해서 세계무역 그 질서에 같이 참여하고 심지어 예. 아주 저리에 돈도 빌려준 국가인데,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자꾸 에네미라고 적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미국의 사실은 고질적인 오래된 내부적인 문제를 가장 정치적으로 쉽게 탓할 수 있는 이제 다른 국가를 탓하면서 이제 벌어진 해프닝이다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좀 더 싸워도 뭐 될 것도 같고, 체면 치레하려면 좀 더 싸웠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사실 아마 베센트 재무장관도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는 이제 중국의 공급망을 과연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많은 뭐 일부 이제 뭐 경제학자분들이나 뭐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중국망 공급이 없어도 다른 예. 나라의 물건이나 뭐 다른 공급망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에 굉장히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특히 이 아시아 4개국이 공급하는 제품들은 미국에서 대체할 수 없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어떤 특정 상품이 비싸지면 다른 대체 상품을 사면 돼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 얼마 전에 이프로님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때 좀 기본적인 틀을 다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게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장기 채권 시장도 굉장히 뭐 요동을 치고 하다 보니 예. 이제 좀 어느 정도 트럼프가 좀 양보를 한 거.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도 많고. 너무 많고. 근데 다만 과연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모든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좋은 뉴스는 오늘 다 나왔다는 거죠. 다 그러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어쨌든 30%의 관세가 어쨌든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예외주의적 성장,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아주 높은 가격을 주고도 미국 자산들을 사왔던 미국의 주식이나 국채나 이런 예외주의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뭐 100%의 관세, 이거는 어차피 서로 무역을 끊겠다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30%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역이 끊기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물품은 분명히 중국산 대신에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 꼭 중국 거를 써야 되는 그런 물품들, 아니면 대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물품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차라리 무역이 끊기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없으면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어설프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지금은 아직은 좀 물량들을 재어놓고 있으니까 당장은 물가에서 수치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면 물가에서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장기금리 같은 경우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4월 2일 그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후보다 지금 장기금리 10년물 금리가 한 30bp 더 높고요. 주식은 그럼에도 4월 2일 직전보다 지금 현재가 제가 알기로 약 5% 정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움직임 5가 아니라 한 7, 8%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방의 날 이전까지도 이미 2월부터 미국 주식 시장은 하락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의 고점은 올해 2월, 뭐 1월 이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엔비디아 뭐 그러니까 딥시크 나오기 전후로 딥시크 그 사건이었죠. 사태도 있었고 그게 뭐 사실 원인은 근본적인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이제 고점에서부터 조정 처음 거의 한 7% 8%의 조정은 딥시크는 큰 변동성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고점을 찍었다가 그 고점에서의 하락은 근본적으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재정 감축을 하겠다. 한마디로 돈을 쓰는 거를 줄여서 우리는 10이어 타겟팅을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를 낮추겠다. 네. 부채를 건전하게 하겠다. 라는 말을 처음에 시장에 얘기를 했을 때는 시장이 그거를 정확히 해석을 못했다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진짜로 우리는 기준금리 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장기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려면 그러면서 채권 발행 덜 할 거야. 덜 하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을 정부가 돈을 쓰는 걸 줄일 거야. 수입 대비 돈을 쓰는 걸 줄일 거야. 예. 그 말은 결국에 재정 지출을 줄인다라는 건 미국의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당연히 낮추게 되는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2월 연초 그러니까 2월부터 첫 하락은 예. 사실은 전형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AI에 대한 성장 여러 가지 성장 내러티브가 이제 미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받쳐줬으나 예. 성장이 둔화하는 흐름에 그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 금리가 그래서 처음 그때 당시에 하락할 때는 장기 금리도 크게 하락을 해줬거든요.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런 와중에 장기 금리가 꽤 하락을 해서 전형적인 리세션 같은 모습을 보이나 하다가도 중간에 장기 금리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막 나타났습니다. 예. 그게 이제 관세와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데 뭐 그렇죠. 막 섞여 버려서 이제 네네 맞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 사실은 굳이 관세가 아니어도 미국의 장기 금리, 장기 국채라는 건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너무 누적된 재정 적자가 매우 크고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관세가 이제 트럼프가 너무 무분별한 관세를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그러면 정말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미국 바깥에 ROW 레스트 오브 월드 예. 다 미국 바깥의 나라들이 심지어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보유하고 있는 걸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됐었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난번에 혹시 이프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그쯤 나왔을 때 한 달 전이었나? 아무튼 그때가 한 5천 정도 됐었거든요. S&P 500이. 예. 2, 3주가 아니네요. 한 달은 더 됐나 보네요. 그때가 한 5천 정도 됐는데 4,800을 잠깐 찍고 5천 정도일 텐데 제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라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4,700에서 5,700 정도의 큰 레인지에서 박스권을 할 거고 무조건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걸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 좋게 보지만 당분간 랠리는 있을 거다. 맞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는 무조건 나온다. 왜였죠? 그게 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보는 지금 미국의 어떤 하락은 뭐 지난번 하락처럼 고점 대비 20% 정도가 아니고 좀 몇 년에 걸쳐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향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08년, 2000년, 뭐 1970년과 같은 이제 그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 뭐 거품 네, 내지는 그 정도의 좀 버블에 그래서 뭐좀 비싼 가격이다. 네, 예. 네. 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는 단 한 번도 베어마켓 랠리가 없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빠지는 경우는 툭 없다. 떠지는 않고 그냥 떨어졌다 올라오고 떨어졌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계속 내려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래킬 만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 전망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뭐 변함은 없으시고요. 하고요.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네네. 포지션도 뭐 풋옵션을 꽤 좀 잡아놓은 상태이고 근데 이제 5,800이 오늘 이제 넘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5,770이 되면 이상이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다시 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숏을 예. 그러니까 옵션을 뭘까 숏에 대한 포지션인 거죠. 그렇죠. 숏 네네네. 포지션을. 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보니까 이제 그 뉴스 발표와 함께 한 5,850인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쪽 5,830, 40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이게 좀 더 길게 거쳐서 한 몇 달에 걸쳐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굉장히 빨리 왔고 제가 봤던 맥스치에 다 왔고 거기서 또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셀더 랠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궁금할 부분이라서 좀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무슨 일 있는 거는 뉴스를 보면 아는 거고 네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자 그러니 이젠 미국은 걱정거리가 덜어졌으니 네네. 그동안 빠졌던 게 그냥 관세 기타 등등 플러스 알파 때문이라고 보고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갈 거냐 미국 주가가 네네. 아니고 그게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건 관세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니 네. 다시 내려갈 거냐 이게 일단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심지어 많이 내려갈 거고 길게 보면 네네네.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리만 사태 정도의 낙폭을 지금부터 이제 내려갈 건데 네네네. 중간중간 그거는 한꺼번에 내려가지는 않고 꽤 나름의 내려갔다가 반등이 크고 또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반등은 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네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이유를 하나 여쭤보죠. 왜 이게 거품이 크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은 야 닷컴 버블 때는 지금 주도주들이 이익도 못 내고 네. 다 그랬었어. 뭐 퍼가 뭐 수천이 되기도 하고 네. 적자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이익 잘 내잖니. 네. 일부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퍼가 좀 높은 기업들이 일부 있을 뿐 네. M7 중에는 뭐 퍼가 뭐 한 20, 30 이 정도로 탄탄한 회사들도 많고 네네. 그 회사가 이끌어가는 장이 2000년 닷컴 버블이라고 전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의 근거로 배제를 하셨어요? 저는 참고로 제 개인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고 저희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신흥국 주식 예.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원자재, 뭐 금도 얼마 전까지 있었고 등에 매우 강하게 롱이었고요. 네. 대부분은.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제 숏 포지션을 개인적으로 잡았다라는 건 개인적인 이제 스페큘레이션으로 잡은 거고, 예. 고객 자산에서 해칭을 담은 미국 자산에 대한 특히 나스닥과 같은 거에 대한 숏으로 일부 숏으로. 다만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실까봐. 신흥국이나 원자재 롱으로. 예, 90%는 특히 중국에 굉장히 많이 중국의 기술주에 아주 오래전부터 롱이고요. 예. 원자재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게 많이 보여서 롱이고 한데 지금 한 10% 정도는 과거 22년 하락장 때는 장기채 숏을 가지고 숏 해칭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순수 미국 주식에 대한 숏으로 숏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다만 그 숏 해칭의 비중은 전체 포트에서 10% 정도 되고 좀 더 레버리지 성향이 있게 하죠. 왜냐하면 10%만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인 어떤 투기 성향으로서의 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그걸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개인적인 아무튼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근거를 지금 또박또박 내시오는 아닐 텐데 궁금해서요. 저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같이 커플링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바깥의 주식이나 여러 주식들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같이 커플링이 되더라도 미국 바깥의 주식들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예. 다만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한 거에 사실은 뭐 24년부터 쭉 그랬거든요. 근데 24년 1년 동안 미국이 그 뒤로도 제가 굉장히 이제 비싸다고 본 이후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의 가격이 계속 어떻게 M7이 됐던 뭐 나스닥이 됐던 이런 주식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나 현재 뭐 장기 금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금리 커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보는 실질 어닝, 그러니까 단순 명목 어닝이 아니고 실질 어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 제 말은 성장이 앞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시장이 아주 오버프라이싱하고 아주 굉장히 이만큼 오를 거야라는 이거를 감안해도 비싼데 만약에 이게 그 성장이 실현이 안 되고 우상향되는 게 실현이 안 되고 특히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센트가 분명히 재정을 아주 감축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만들어졌던 게 도찌였는데 도찌는 이제 베센트와는 상관이 없죠. 다만 네. 도찌는 실제로 많이 감축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뭐 베센트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재정 지출을 굉장히 감축하겠다라는 게 1번이 있고 그런 상황 그렇게 그러니까 성장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성장이 향후에는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주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턴 프리미엄이나 장기금리나 금리 커브나 외환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플로우와 여러 가지를 잣대로 한 실질 어닝 대비로도 비싼데 향후 명목 어닝의 성장이 꺾이는 경로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는 지금 미국의 이른바 주도 기술주들이 미래의 가파른 성장까지를 다 반영하고 있어서 네네. 그 성장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네. 꺾일 수 있는데 네네. 그 꺾이는 폭은 지금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클 거다. 지금도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말씀이고 네. 그 전에 실질과 명목을 좀 구분하셨는데 네네. 그것도 좀 이해하고 싶어서요. 조금만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 주식의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면 보통 채권 금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익 수익률이거든요. 예. S&P 500의 쉽게 말해 S&P 500의 지금 현재 커런트 이익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 한 3, 4%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퍼가 거꾸로 말하면 맞습니다. 역수가 퍼의 퍼죠. 역수. 그러니까 네네네. 퍼가 30점 된다는 말이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본 뭐 10년물 금리로 차감을 하면 10년물 금리가 지금 높죠. 사실은 굉장히 10년물 금리가 주식의 그 이익 수익률에 비해 높은 게 2023년 4년부터 이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주 과거에 잠깐 동안 정말로 미국의 성장이 좋을 때. 정말로 실현이 됐을 때 음. 그 잠깐 말고는 나온 적이 없었던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인데 예를 들자면 예. 이제 뭐 그 정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제가 보는 게 아주 그 매크로 환경에서 보는 거는 다양하지만 어느 지표로 봐도 굉장히 지금 취약해 보이고 비싸다는 제가- 얘기는 계속 있었죠. 맞아요. 네네네. 굉장히 비싸다.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공교롭게 날짜가 정말로 5,800도 넘어가는 그리고 예.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셀더 뉴스성의 뉴스가 나온 날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원래 이렇게 사실은 방송 나와서 이렇게 좀 너무 베어리시한 미국에 대해서 베어리시한 거는 좀 가급적 좀 자제하려고 했었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아닙니다. 저희는 그 얘기 듣고 참고하려고 듣는 건데 똑같은 근데- 얘기 몇 번 들었으면 뭐예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네. 좀 굉장히 에이, 그래 하실 그거야 수 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계시고 예. 좀 다른 이야기도 들으면서 네네. 그게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면 내 생각을 좀 바꾸는 거고 예, 뭐 그 정도 참고만 고려까지는 하셨으면- 했는데 네네. 조금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 갖고 가시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정도로 비싸진 거에는 아주 큰 부분이 사실은 미국 바깥의 투자자들이 네. 미국에 대한 미국의 예외주의적 성장을 예. 믿고 계속 투자해온 게 굉장히 크고 거기에는 한국도 매우 크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네. 볼까요, 향후 같이? 그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자료 준비해 준 네네. 걸 보죠. 네. 예. 지금 이게 아주 최근까지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24년 초 기준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에 투자한 거는 제가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시게 이제 원화로 네. 이제 환산해 가지고 했는데 한화 기준으로 약 4.4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FDI 그러니까 직접 투자 말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한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환율도 그냥 1,350원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제가 통일을 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몰렸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지금까지 뭐 보시면은 아주 뭐 그러니까 올랐겠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올랐겠죠. 외국에서 예.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 쏠림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미국의 실질 GDP로 나눠보면 이게 약 140 GDP의 140%가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24년 초 기준입니다. 24년 초 역대 그러니까 최고겠군요. 역대 최고죠. 네. 23년 말 그러니까 24년 1월 1일 기준이니까 지금이면 훨씬 더 GDP 미국의 GDP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투자에 24년 초 기준으로 똑같은 초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주식에만 투자한 거 채권 빼고 채권이나 뭐 MBS나 다른 거 빼고 주식에만 투자한 게 약 2.2경원입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 시장의 전체 시총이 6.8경원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 이때 당시도 24년 초에도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시장 시총의 약 32%를 그 투자를 했던 당시에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주식이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훨씬 더 이게 지금 이미 1년이 더 지났고 미국 주식 시장은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도 늘었고 시총도 늘었고 그랬겠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로 시총이 8.4경원인가까지 8.6경원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현재 24년 말 기준으로. 저기에서 한 15%더 올랐네요. 네네. 그러면 20% 가량? 제가 봤을 때 예. 외국인 비중도 지금 주식시장 시총의 32%보다 한참 더 커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아주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네. 거를 일단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국채의 측면에서 한번 그럼 미국의 채권이 얼마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네.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지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도 크게 상승하고 거기다가 그만 채권도 빠지고 채권 가격도 빠지고 주식 심지어 가격도 빠지고 예. 달러도 약해지는 그래서 셋 다 트리플 팔아버리는 약세. 탈출.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 그때 제가 아마 이프로님 그 전에 아마 뵀지만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이 사실은 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신호고 저는 앞으로 오늘도 지금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데 달러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거든요. 예.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아까 오면서 지하철에서 봤을 때 달러가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데 달러가 크게 유로화 대비 크게 강해지더라고요. 예. 그럼 원래는 많은 분들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달러 약해지고 뭐 장기 금리야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달러가 약해져야 미국 주식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오늘도 주식이 상승할 때 달러가 매우 강해지더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의 이번 관세에서 나타났던 현상도 그렇고 그때 트리플 약세라는 건 결국에 외국인이 됐던 어떤 특정 세력이 미국에서 자금을 다 같이 그냥 빼는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주식이 위험할 것 같으면 미국의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나 국채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주식이 미국의 성장이 위험할 것 같고 미국발 위기든 어떤 글로벌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일단 그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보고 미국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미국의 채권에 들어가 있는 자금도 신흥국의 채권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 반대로 달러는 약해지면서 그 외의 나라 통화들은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올해 초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지금 아마 고점 대비 그래도 거의 제 생각에 한 고점 대비 5%까지도 올라왔을 텐데 그 정도만 손실이 나신 게 아니고 플러스 환자손까지 지금 많이 나 계실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를 제가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들어보죠. 지금 채권 현황을 다시 국채 시장 현황을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나타낼 수 있는 게 24년 3분기 말, 그러니까 24년 10월 1일까지의 자료만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때로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녹색 선이 뭐냐면
24년 3분기 말에 미국의 유통 가능한 국채 시총의 추이입니다. 예. 유통 가능한 국채 시총의 추이라는 거는 현재 시장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사회보장기금 등이 자체적으로 산 거는 빼고 실제로 예.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유통 사고 팔 수 가능한. 있는 네. 모든 전체의 시총인 거고 요 녹색선의 시장 가격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3.6경 정도가 됐습니다. 파란색, 녹색, 주황색은 각각 뭐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파란색은 연준의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연준 잘못 썼네요. 네네. 미국의 총 발행 국채입니다. 예. 총 이거 연준 아닙니다. 미국의 네네. 총 발행 이해할게요. 국채고, 네. 네네. 약 이게 파란 선이고 4.9경원. 그거에 뭐 예. 네. 그리고 이 맨 밑에는 민간 투자 연준이나 해외의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투자하는 게 24년 10월 기준으로 3.3경원 정도 원어치를 된다. 갖고 있고. 네네. 네. 예. 근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음. 그런데도 이 가격이 빠졌는데도 이 녹색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거는 그만큼 미국에서 엄청나게 부채를 여전히 계속 찍고 있다. 그거는 뭐 파란색만 봐도 알 수 있네요. 파란색만 봐도 파란색은 아니죠. 파란색은 왜냐하면 시장가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냥 페이스 밸류를 그냥 그 발행할 때의 총 금액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네. 녹색을 봐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녹색은 시장 가치고 파란색은 그게 뭐 액면- 액면가든 뭐 네네네네. 발행 뭐 표면 가격이라도 네네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파란색이 늘어난다는 건 계속 발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이 잘.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녹색을 보면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다. 발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예. 녹색을 보면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 빨리 내고 있는 거죠. 빠르게. 빨리 엄청 빠르게 내고 네, 있는 거고 네. 가격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예.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외국인이 얼마나 미국채를 많이 사고 있을까? 네. 그리고 가장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의 국채 추이는 어떻게 될까? 보유국채 추이는 예. 보시면 여기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가 연준의 국채 보유 추이고 연준은 여기부터 QT를 하면서 어쨌든 보유하는 거를 이렇게 줄여오고 있죠. 예. 그리고 요 녹색이 외국인인데 연준이 팔고 있는 거를 외국인과 민간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예. 문제는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가 6,300조 원이고 뭐 MBS랑 이런 걸 더하면 이제 더 늘어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국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예. 외국인과 민간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지고 있죠. 예. 그죠? 근데 외국인과 민간이라는 건 공공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성장이 계속될 거야. 아니면 앞으로 달러가 어쨌든 미국은 예외주의적이니까 하고 계속 강해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외국인과 민간은 네네.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얼마 전에 혹시 타이완 달러가 갑자기 강해진 거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타이완 달러가 정말 거의 수십 년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급등을 했거든요. 한순간에. 예. 그런 그 상황이 왜 나타났냐면 뭐 아마 다른 분이 해석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완 생보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이완은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예. 타이완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 이제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야 너희 그렇게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데 좀 왜 이렇게 환율이 낮냐? 저기 좀 절상시켜라. 네. 근데 어쨌든 타이완이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가급적 환율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방법으로 보통 이제 타이완의 중앙은행들이 뭐 이제 국가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생보사의 경우가 엄청난 자금을 민간에서 그 달러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뭐 엔화 저희가 뭐 엔캐리를 보통 많이 알고 있지만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거죠. 대만도. 맞습니다. 대만의 생보사가 엄청난 그래서 수출로 돈을 하는데 벌어들어온 달러를 밖으로 맞습니다. 내보내면서 환율을 맞습니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네. 다만 환해증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특히 최근에 해증 없이 계속해서 미국 장기채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온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장기채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네네. 근데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려면 해칭을 하면 맞습니다. 효과가 상쇄되죠. 상쇄되고 아무래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해칭을 안 했더니 달러는 계속 강해졌으니까 어차피 회피했고. 근데 미국 채가 어쨌든 간에 빠진 거는 사실은 크게 빠지긴 했으니까 생부사 입장에서 가격이 빠진 거가 좀 속쓰릴 수는 있지만 하나는 어쨌든 간에 가격이 빠져도 환율이 올라져서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예. 그리고 보험사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쨌든 듀레이션을 매칭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쨌든 듀레이션을 고객 돈을 듀레이션을 장기로 매칭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에 뭐 이게 뭐 그 좀 가격이 좀 빠진다고 해도 그냥 우리는 이거 원본 받을 때까지 그냥 늘 거야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건 좀 덜 신경 쓸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와 뭐 관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첫째 성장을 둔화시키겠다. 자꾸 이제 베센트가 성장을 둔화시켜서라도 우리가 성장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가 저기 하겠다. 그 이제 그런 재정. 얘기들, 재정을 건전시키겠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불확실성이 자꾸 생기고 거기에다가 달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약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도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이나 어떤 공공 성격에서 이런 미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 좀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갖고 갈 텐데. 예, 뭐 좀 깨져도 그거는 어떤 특적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화 뇌동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들이 채권이건 주식이건 미국 거를 점점 많이 갖고 있는 게 불안하다. 엄청 들어가 그 말인 있죠.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예. 2020년 이전까지 정말 그 많은 저희가 한국이 그 97년에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그 달러 보유 자산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했잖아요. 외환 보유고를 늘렸잖아요. 미국채를 많이 사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실제로 많이 안 사고 있는데 거의 한국은행은 그래서 그 뒤로 거의 안 사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순매도자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다 누가 흡수를 했냐?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굉장히 그 이제 뭐 민간에서 다 흡수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지금 관세가 오늘 굉장히 150%에서 30%로 돌아왔다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좋은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번에 4월 2일 해방의 날 이전까지만 해도 다들 뭐 그냥 해봤자 10%가 뭐 원래는 그냥 협상용이야라고 생각했고 최대 10%막 이렇게 기대가 보통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번 영국의 사례에서 보셔도 아시듯이 가장 최선의 사례가 10%입니다. 가장 최선이. 심지어 영국은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과 심지어 그 온갖 불확실성 앞으로 90일 동안 이제 유예를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한테 30%를 매긴 거면 그 과정이 과연 미국의 성장을 높일 것이냐, 그죠? 그리고 달러가 과연 이러한 앞으로 달러가 굉장히 이렇게 계속 강해지는 그런 모습 지금까지 24년 정도에 봤었던 그게 가능할 거냐? 미국의 대해서 경기가 좀 나빠질 거라는 말인 거죠. 나빠진다 그래도 달러가 강해지면 상관이 없죠. 나빠지더라도. 근데 경기도 둔화되겠지만 문제는 달러가 장기적으로 약해질 거는 어떤 저는 턴어라운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는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턴어라운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페이퍼 핸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간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다. 그게 되게 걱정스럽게 보셨군요. 네, 굉장히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미국 있습니다. 주식에서 그 부화 뇌동성 투자자가 갖고 있는 보유의 비중도 금액은 계속 늘고 있었는데 네네. 금액이 늘어나는 건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같이 늘어나는 걸 수도 있어서 네네. 이른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지는 않을 테니 네. 그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30% 정도 차지하고 계속 있다는.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그 비중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의 자산을 그만큼 사고 있는 시장이 네. 프레자일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 비중이 는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프레자일하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관세가 굉장히 저는 그거를 관세랑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먼저 알아채고 미국의 어떤 부채에 대한 좀 고질적인 문제라든지 예. 이렇게 생산은 없이 계속 빌려서 돈 쓰는 이런 문제를 먼저 알아채고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봤는데 그 트리거 자체를 사실 트럼프 자신이 당겼다. 그러니까 자해 비슷하게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미국이 저렴이 못 만드는 걸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좋은 디플레이션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예. 아주 그거야말로 좋은 디플레이션을 공급해주고 심지어 거기서 번 돈을 아주 저리에 빌려주는 국가들을 상대로 너희가 우리를 벗겨먹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저축보다 저축 대신 저축 없이 소비만 한 게 우린 잘못은 아니야. 우리는 원래 그래도 돼.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니까 우리 미국이잖아. 근데 잘못한 건 너희가 자꾸 왜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내냐 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논리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그들은 진짜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믿고 이렇게 가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그림들도 네네. 미국은 재정 적자를 빨리 줄이고 국채 발행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트럼프가 사실은 무역 적자나 이런 걸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를 짚은 건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어떤 대통령도 그거를 짚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정말로 이게 더 이상은 진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지점까지 온 상태이긴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과 타이밍도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그 적자를 해소하고 싶다면 아니 지출을 덜하고 뭐 시장이 무너지든 뭐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지출을 확 줄이고 뭐 복지도 줄이고 대신 좀 저축을 하고 지금 정부나 민간이나 둘 다 저축 없이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예. 그럼 그게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그럼에도 사고가 안 터지게 가능하게 해줬던 외국을 대상으로 지금 관세를 그렇게 매긴다라는 건 그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미 바이든 때부터 뭐 러시아하고 전쟁 나니까 러시아 자산 동결해버리고 이랬던 외국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미국 국채보다 금으로 좀 더 옮겨가고 있던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뢰에 큰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성장이란 게 그 실제로 이게 가격이 오를 거야. 성장에 대한 믿음이나 달러가 강해질 거야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자꾸 깨지는 모습이 이른바 나올 거다. 트럼프의 헛발질로 그게 그 신뢰가 깨지는 것 같다. 트리거가 되는 그거는 거죠. 그냥 깨질 느낌과 수밖에 믿음과 없었지만. 그런 네네네. 거로 버티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불안전성을 설명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맞죠. 사실은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미국 주식은 거품도 있고 미국은 무역 적자 때문에 저게 유지될지 애매하고 저 재정 적자 봐라 저거 큰일 나지라고 하면 그 말에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네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발 자전거처럼 계속 가고 있으니 네네. 이게 끝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그럼 미국이 망한다 쳐. 그럼 다른 나라는 무사하겠니? 네,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전하지. 예, 네네. 엔드 그 이론에 그런 다른 나라들은 그럼 뭐 성장이 있고 착실하냐? 유럽을 봐라, 중국을 봐라, 뭐 아시아의 뭐 말을 봐라 하면 야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 제일 신통하게 성장도 하고 나름 뭐 좀 하지 않니? 네네. 그 결과였잖아요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걱정된다는 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리가 그 걱정을 상쇄해 왔다면 이제는 상황 달라질 거야라고 하면 이 상쇄하는 논리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도 이 자체가 그냥 임시 방편이었던 거였을까요? 그게 이제 실제 지금 트럼프가 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네. 약달러를 우리는 원한다. 음. 뭐 그랬다간 또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를 네, 원한다라고 네. 하지만 예, 예. 어쨌든 약달러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낮은 금리를 원하고 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예. 약달러를 원한다라는 건 지금 미국 정부 자체의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뭐 그러니까 잘 예. 생각을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달러가 약해지는데 미국 채권 장기 금리는 저는 앞에 금리는 앞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장이 둔화가 될 거기 때문에. 다만 장기 금리는 실제 경제가 부양이 되려면 장기 금리도 같이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장기 금리가 향후에 내려가 준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앞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최근과 같이 주식이 빠지는데도 달러가 약해졌던 그런 최근과 같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 얼마 전에 타이완 달러 사태에서 보셨듯이 타이완 달러 사태나 아니면 심지어 2, 3월, 4월 계속 주식이 하락할 때 달러가 같이 하락해서 더 수익률이 트리거가 될 거다. 하락해지는 그게 굉장히 큰 이게 진짜로 뭐 특히 기관들 입장에서 그 달러에 지금 달러가 원달러가 거의 뭐 1,500원 가까이 하던 게 지금 1,400원 아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 부화내동성 투자자들이 네네네. 많은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들의 원본이 훼손된다는 뜻이라서 맞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네네네. 미국은 근데 왜 자꾸 약달러 안 하면 되나요? 그게 이제 제조업하고 그 수출 그리고 경쟁력 수출 만들어 경쟁을 보려고? 만들어야 자기 네. 표밭에 유리하고 결국에는 때문에. 또 다 정치적인 이제 그러니까 목적이 걸로 간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시키면서 네네. 그러려면 강달러가 필요하고 네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살리려면 약달러가 약달러가 필요하니 필요하고. 미국은 이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는 것은 임파서블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아무튼 지금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예. 투자자 관점에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약달러로 간다면 정말로 미국 자산 저는 경제는 떠나서 미국 자산은 정말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약달러니까. 뭐 환율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굉장히 앞으로 미국의 특히 물가 등의 물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 좀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이나 한국 등이 앞으로 정말로 미국의 요구대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크게 환율을 절상시키겠다. 더 이상 뭐 심지어 우리 가지고 있는 달러 뭐 더 팔게라고 하면서 통화를 매우 강세로 간다면 거기에 이제 부양책, 한국도 부양책이 제가 봤을 땐 예상이 돼 있고 예정이 돼 있고 중국은 이미 하고 있고 하겠다고 많이 얘기를 했으니 예. 이게 겹친다면 거의 나름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어느 시점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일본의 자산이 굉장히 크게 강세가 갔잖아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소비력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어떤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일본의 장기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어쨌든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달러가 트럼프 정권이 추구한다는 달러 약세가 앞으로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큰 트렌드의 변곡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지난번 원달러 고점은 다시 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네. 예. 앞으로도 이제 그런 추세로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심리가 좋지 않을 것이다. ROW가 훨씬 더 좋을 거고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시간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 시간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나중에 여쭤볼 건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갖고 있는 코모도티 포지션이나 네. 그 대안은 어떤 겁니까라는 질문이 있고 그에 앞서서 그냥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미국의 현 시스템이 불안한 건 맞는데 네네. 여차하면 트럼프 풋 여차하면 그 파월 풋이라는 게 계속 존재했던 이유는 네네. 미국의 정책 당국도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코. 네네. 당연히 네. 심리도 있고 여론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401k가 다 거기 걸려 있기도 하고 네네. 그 자체가 소비를 죽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것을 언제든지 살려낼 수 있는 툴이 네네.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미국의 주식이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폭락이라든가 혹은 조정을 보이려면 미국 정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오든가 중앙은행이나 연준이 컨트롤이 네네. 안 되는 상황이 오든가 아니면 연준이나 정부가 시장의 하락과 조정과 내지는 뭐 폭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네네네.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컨트롤을 못할 거라고 보는 쪽이 좀 강하세요? 아니면 미국 그것을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후자고요. 일단은 컨트롤을 하겠죠. 금리를 하려고- 낮춰든 뭐 돈을 풀든 당연히 하려고 그건 할 텐데 가능하겠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이제 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계속 이론적으로는 예. 연준이 정말로 계속 돈을 풀고 장기 국채를 매입해주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돈을 푼다면 예. 당연히 자산 가격은 특히 주식 뭐 등의 부양이 자산 가격은 되겠죠.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음. 뭐 그거는 다만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도 손바닥에 차이듯이 그 코로나 때 돈 푸니까 갑자기 큰 인플레이션이 왔듯이 예. 인플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정말 손바닥에 차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절대 연준이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음.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논리로 미국 주식은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어. 미국 주식은 예. 신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신이라기보다는 하시는데 인질 잡힌 거죠, 사실. 네네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럴 거면 파월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도 하듯이 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우린 못하겠다 하듯이 할 리도 없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거를 채권 시장에서 먼저 그런 상황 냄새만 나도 먼저 반응을 할 건데 그거를 만약에 또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으로 우리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잡아줄게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사이인 거니까 이미 이 트럼프의 그 관세 해프닝 네네 과정에서 보여준 시장의 등락과 연준의 대응이 네네네 이미 손 놓을 건 놓고 컨트롤 안 되는 건 그럼요. 안 되는 맞습니다. 걸 보여준 거다 이미.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예, 여기 요 화면을 봐주시면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ROW 레스트 오브 월드가 좋다고 보고 ROW 중에는 아시아 이제 뭐 중국, 한국 뭐 이제 그런 아시아 신흥국이 더 좋다고 보는데 요 아래 차트가 뭐냐면 이머징 MSCI 이머징을 MSCI 월드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를 이머징 지수를 월드 지수로 나눈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1988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머징 마켓의 가치가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맞습니다. 들어왔네요. 가장 이제 낮은 그만큼 어쨌든 투자라는 거는 저는 무조건 쌀 때 사서 비싸게 나와야 된다라고는 게 그냥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국의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관론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90% 넘는 자산이 굉장히 강하게 롱으로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는 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이때 2000년 IT 버블 요때가 2000년 IT 버블이거든요. 이때도 실제로 요때가 이제 미국의 정점이었고 제가 요 빨간색 표시해 놓은 요때부터 2010년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지금까지 미국만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머징이 훨씬 크게 올랐습니다. 2010년까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다시 와서 이제 과거에 그 가장 저점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때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저 왼쪽에 빨간 거 동그라미 두 개 지점이 네네. 대략 언제쯤이에요? 요게 이제 오른쪽 요거는 99년이고요. 예. 요게 이제 2000년. 그리고 요게 2001년입니다. 그렇죠. 그 오른쪽 동그라미부터는 또 다시 아시아 신흥국의 시가총액이나 그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훨씬 크게 올라갔다는 저거는 얘기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올랐을 텐데 저거는 중국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시 저점에 와서 다시 올라가려면 네네. 중국 썸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까요? 중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중국이
실제로 지금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차피 중국은 내수 부양을 매우 강하게 했어야 됐는데 예. 중국은 실제로 그거를 조금 중국은 조금 말을 해놓고 실행이 느린 편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도 저는 사실은 부양책을 어느 정도 써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 얘기고 중국의 경우가 매우 강한 부양책이고 제가 봤을 때 지난 몇십 년 동안 본 적 없을 정도의 부양책을 요즘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 요즘 쏟아내는 게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예. 결국에는 미국도 지금 중국한테 원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수출형으로 하지 말고 좀 내수 좀 해라. 그리고 수출은 우리도 좀 근데 그거를 미국이 원하는 거는 자산 가격을 미국 주식 시장을 띄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표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분들이 미국이 지금 원하고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거는 자산 가격을 띄워서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 때 보셨잖아요. 바이든 때 주식 시장이 올타임 하이를 가도 바이든은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부의 격차가 벌어졌고 서민 경제가 힘들어졌고 예. 워낙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건 미국 주식을 못 띄워서 미국 국민들의 표를 얻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물론 시장이 폭락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다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럼 그거의 반작용으로 실제로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원하는 게 돈 좀 풀어서 이제 좀 너희도 내수를 살려라. 근데 중국은 어차피 지금 미국과의 관세 이런 문제가 있기 전부터 내수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였고 예. 그럼 그런 관점에서 심지어 또 미국이 원하는 건 달러를 약하게 원한다. 우리는 달러를 약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장기 금리는 낮추고 싶지만 그거는 그들의 뜻대로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미국의 경우는 왜 장기 금리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장기 금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뭐 장기 금리를 낮춰서 건전화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 내려오죠.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외에 특히 아시아 신흥국은 워낙에 재정에 대해서 미국의 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좀 걱정하고 장기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중국이 지금 역대급의 부양책을 하겠다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금리에 장기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나 유럽은. 반대로 미국은 장기 금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장기 금리가 오늘도 주식 오를 때 장기 금리가 엄청 뛰더라고요. 결국에 미국의 성장이 담보가 되려면 돈에 대한 장기 조달을 저렴하게 조달을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라이싱은 잔뜩 돼 있는데 AI에 대한 꿈과 여러 가지로 잔뜩 돼 있는데 제가 매크로를 자세히 봤을 때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경로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수단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코앞으로 온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뭐 4,700에서 5,700 정도 그거를 그 베어마켓 랠리를 다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만큼 저는 당장 오늘의 가격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고 본다. 위험할 수 있고 결국은 전 세계 경제는 돈 푸는 엔진들을 번갈아 가면서 돌리는 건데 네네. 그동안에는 미국이 재정이든 뭐든 돈 푸는 엔진으로 돌렸다면 네네. 그거는 이제 대충 다 태엽 다 풀렸고 네네. 그 사이에 쉬고 있었던 중국이 돌리고 유럽이 돌리고 맞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거기 지치면 그거에 미국이 대한 낙수 돌리고 효과를 또 한국이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네네. 게 세계 경제니 맞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돌릴 때 되지 않았겠냐 맞습니다. 그 말이군요. 실제 돌리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예, 그러면 지난 2002년, 2003년부터 2008년 버블 꺼질 그 무렵까지 중국은 네네. 설비 투자를 네네. 했으니까 그냥 돈 찍어서 공장 설비 늘리고 맞습니다. 하면 뭐 버튼 누르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못할 건 없었죠.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그때는 중국으로 막 다들 뭐 그럴 때였었고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이런 뭐 특히 기대로. 네. 중국에도 뭐 다 전봇대 받고 뭐 철도 깔고 해야 되니까 뭐 다 수요도 있었고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쉬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수를 살려야 되는 이제 숙제는 네네.
그게 돈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인류가 단 한 번도 사실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작전이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수 살리는 게 돈 풀어서 되는 거면 네. 세상에 못 살릴 경제가 네, 네.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네. 그거는 돈을 풀어도 항상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돈이 안 남아 있고 그 돈이 다시 또 부자들한테 가고 네, 네, 네. 소비하려니까 또 돈 없고 맞습니다. 이제 그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답도 없고 그런 건데 그건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부터는 중국 정부가 돈 푸니까 가는 거야라고 네, 네. 하지만 야 그게 어떻게 안 되면 어쩌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미가 저는 남습니다. 투자를 신흥국이나 지금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국도 좋고요.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뭐 아시겠지만 경제와 투자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말씀하신 그런 부양책이 실패하는 돈을 풀었는데도 실패하는 이유의 또 대부분의 하나가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안 들어가고 뭐 예, 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기만 어쨌든 하면 된다. 우리가 예, 투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도움이 안 저는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실제 실물 경제 살리는 거에는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다 네. 많이 있다 예. 보니까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뭐 저는 중국 통인분들 분석도 많이 참고하고 하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세히 봤을 때 굉장히 정말로 고심해서 이게 쓸데없는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산을 띄울 거면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선순환을 알겠습니다. 원하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인다.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일단은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돈을 붓기 시작할 거고 네네. 우리는 거기서 목표 달성이다. 맞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경제도 저는 비관적으로 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된 특히 ROW 같은 예. 경우에. 레스 오브 월드. 저평가된 코모디티는 뭐로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과거에는 귀금속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 원유도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원유가 그때가 한 뭐 70불, 60불 뭐 이랬는데 지금 50 얼마 전에 50 뭐 7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62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원유가 모든 코모디티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있나요? 제가 준비해온 게 있긴 한데 시간이 저는 없을까봐. 한 5분 정도 더 드릴게요. 그럼 볼까요? 아니면 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원유가 이제 뭐 리세션 우려 이런 걸로 많이 빠졌잖아요. 뭐를 할 때마다 원유가 계속 이제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으로 아무튼 오일을 실질로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지난 뭐 1938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그리고 저는 위기라고 앞으로 위기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이번의 위기는 제가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이런 08년 같은 뭔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에 막 돈이 전 세계가 없어져서 글로벌 리세션은 아닐 거라고 본다. 예. 그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게 유가가 매우 높아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로. 근데 그래야 국민들이 기름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다른 진짜 쓸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그쵸. 건데 지금의 레벨을 봤을 땐 과거의 IT 버블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 요쯤 하고 비슷한 레벨이다. 일단 굉장히 어쨌든 실질로 낮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차트들인데 예. 요 다음 요 차트는 이제 오일을 그 광의통화와 광의통화의 유통 속도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예.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많은 분들은 이제 명목 가격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일에 대해서 뭐 지금 정도 가격도 뭐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이게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 가격을 가장 잘 측정해 주는 게 저는 오일 골드 그러니까 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가장 크게 물가를 가장 잘 반영을 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예. 오일을 골드로 이제 비교한 레시오로 한다면 지금 원유의 경우는 역사상 2020년 코로나 때 아주 잠깐 마이너스 뭐 30불 갔을 때 있잖아요. 예.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으로만 돌아가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최소 한 4-5배가 더 오일이 현재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골드 대비 올라줘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뭐 어떤 그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는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 공급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오일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수요 대비 굉장히 지금 공급 대비 굉장히 수요가 오히려 높은데 좀 잘못 지금 펀더멘탈이 조정돼 있다 생각하고 요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원유와
나눈 레시오입니다. 이게 예. 1985년부터 현재고 요 뒤에 빨간색이 원유 가격입니다. 예. 둘 다 로그 스케일로 제가 잡았고요. 보시면 여기가 2000년 IT 버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 마이너스 갔던 때. 유가가 너무 낮거나 주가가 너무 높거나 일 때 그렇죠. 고점 찍는 그렇죠. 거죠. 나스닥을 원유로 나눈 레이쇼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한 58불 정도 내려갔을 때 제가 했던 차트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때가 나스닥 2000년 IT 버블 요때가 유가의 역사적 저점이 나왔고 요때도 여기 코로나 팬데믹 때 요때도 유가의 역사적 저점이 나왔고 요 지금 이 레시오 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IT 버블보다도 저렴하다 원유가. 기름. 근데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실질 가격이나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 진짜 어떤 펀더멘탈적인 거는 다음에 뭐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좀 기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좀 네네네 들어보죠. 네네 저게 그렇게 원유 하겠습니다. 아니라 다른 산업재를 넣으면 비슷하지는 않아요? 원유가 네 비슷하지 않고 일부 좀 원유처럼 저렴한 게 있긴 한데요. 원유가 지금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항상 다양한 신호에서 주식 팔고 기름 사라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네, 있다는 네 말씀인데 맞습니다. 기름이 접종가되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기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기름이 자꾸 좀 너무 싸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시장에 풀린 돈이나 뭐 여러 가지에 비해서 너무 싸고. 그게 기름 오일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의 라이프 사이클이 네네. 이제는 이제 전기료도 쓰고 하니까요. 네네. 그 한 세대가 그냥 끝나가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예. 예를 들어 이제는 다 전기로 되니까 그러니 재생에너지로 하지 네. 않겠냐. 예. 어, 그래서 다만- 자꾸 싸지는 건 아닌가. 네네. 근데 누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지금 원유가 없다면 예를 들면 지금은 원시 시대로 우린 돌아갈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시겠지만 뭐 이런 여전히 섬유 같은 것도 다 원유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원유의 재고는 글로벌 재고는 지난 7년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없습니다. 재고가. 그리고 수요는 어쨌든 명목상으로 계속해서 정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러티브와 우려가 섞이면서 지금 계속 아무튼 원유가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이프로가 있습니다. 지적한 그 얘기는 공부 잘 안 하고 그냥 뉴스만 대충 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인데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하게 기름값이 왜 지금 싼지를 분석해 주겠다는 네네네. 얘기였어요. 다음에 이선철 대표님 오실 때는 그럼 오일 기름을 주제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보죠. 하필 주가 많이 오르는 날 모셔서 뭐 약간 타이밍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아무래도 안 투자자가 좋은 하는 얘기는 거고요. 많이 달리겠지만 예. 그래도 뭐 제 생각은 말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